방금 소개받은 오진근입니다. 올해가 우리 한반도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올해 3.1운동, 벌써 이제 2.8 독립선언부터죠. 그리고 그다음에 임시정부, 이런 모든 역사적 사건으로 올해가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 한반도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어떤 이런 일들을 짚어가면서 정말 그 앞에서 그 두 번의 발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루어졌다면, 저는 도대체 국가라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촛불혁명에서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나라냐? 어떤 것이, 또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질서 내지는 법적 원리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를 짚어가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 된 대로 이제 우리 김선호 교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동체에 대한 정의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필연적으로 국가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 있어야 할 어떤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형상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 국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종으로 부름받은 그와 같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생각들이 오늘날 자유민주적 국가 원리라는 어떤 국가의 근본 원리 속에 면면이 숨어 있고 깔려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가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공동체고요. 현재 한반도 안에는 두 개의 정부 내지는 두 개의 정치적인 공동체가 존재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진부할지 해보일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국가의 3요소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도 함께 같이 좀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먼저 국가의 3요소 중에 이제 국민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죠. 국가 형성의 주체로서 우리가 국민과 민족을 이제 함께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한민족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굳이 고집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결혼과 이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다문화 국가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생활의 근거로 삼고 여기서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아우르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자체로도, 또 더 구체적으로 북한을 떠나서 우리 사회에 오시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십니다. 이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일제 강점기 문제 때문에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나 이런 곳으로 해외로 강제 이주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경우에도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분들이 돌아와서 우리 국민이 되고자 할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지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역사적인 국민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토입니다. 국가는 국경으로 구분된 일정한 영역을 기본 단위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지구촌 속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유럽 공동체 사회를 가보게 되면 영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쪽에서 여행할 때 여러분 국경을 지난다라는 의식을 할 수도 없고, 또 아예 일단 그 구분 자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과 한국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오늘날 3한 4미실에 미세먼지 얘기할 때
한국과 중국의 영토적 구분이 그닥 큰 의미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반도에 국가적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반도 안에서 고구려로, 신라로, 고려로, 조선으로, 현재로 정부는 바뀌었을지 몰라도, 정권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국가적 공동체가 의식적으로 단절된 적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2.28 독립선언, 3.1운동, 임시정부, 그리고 그 엄청나게 많았던 독립을 위한 사건들을 증거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안에서 48년을 계기로 전혀 새로운 나라가 건국됐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은 역시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통일된 한국을,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 통일된 한반도를 우리 국민들이 의식적으로 포기한 적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북한이 통일된 공동체가 회복될 때 그때는 그 한반도 안에 조선이 있었고 고려가 있었듯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졌던 두 개의 정부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라고만 기억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이라는 것은 국민과 영역에 대한 본원적인 지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 제37조가 굉장히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권력 행사의 원칙입니다. 국가 권력은 오직 법률에 근거해서만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은 오직 국가안보,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로 대표되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만 행사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통치권을 위임받은 권력자의 사적 이익, 권력 집단의 집단적 이익에 국가 권력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가 요즘 학생운동을 얘기하면서 요즘 학생들은 아마 그렇게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권력자의 사적 이익이나 그 집단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통치권이 활용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들까지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고 또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될 기본적 틀을 형성하는 원리, 이제 그 원리가 대한민국 헌법 속에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국가 권력이 법률에 근거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겠고요. 그 법치국가 원리를 바탕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는 요소 속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5천만을 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로 할 수가 없어서 비록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예컨대 국민투표제도 같은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권력자에게 맡겨서 국가 권력이 행사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권력자에게 그 통치권을 맡길 때 어떤 한 곳에 집중되면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적으로 국회와 대통령과 그리고 법원에 소위 삼권 분립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평적으로 권력을 나누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도 이제 광역과 기초로 나누어서 수직적으로 권력을 나눠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통치권이 형성이 되고 실현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재 대한민국이 그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틀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법이라고 해서 다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치국가 원리는 반드시 실질적인 법치국가 원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 한 걸음 더 나가서 최대 다수의 국민의 최대 행복을 법률이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법이지. 이제 그렇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실질적 법치국가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청지기 원리입니다.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의원이나 모든 공직자들은 우리가 선출한 또는 선출자에 의해서 임명된 청지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겸손과 성실과 공의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기본적인 내용을 형성하는 이제 그와 같은 기본 원리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평화국가 원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 권력의 존재 이유가 되고, 그리고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께 강조했던 대로 국가 공동체의 근간은 국민주권주의 원리입니다. 모든 통치 조직을 조명하는 그와 같은 기준은 모든 통치 조직과 그 담당자들이 과연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자신들이 국민들을 위한 공복이다, 청직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또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 최대한 신장되고 발휘됨을 목적으로 그 권한이 행사되고 있는가? 다른 말로 바꿔서 권력이 개인 또는 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행사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스와 노를 나눠서 어떤 부분에서 예스가 되면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이 후자 부분에서 예스가 되면 나라답지 않은 나라가 되는,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판단 기준을 가지고 국가 공동체를 보고 또 그렇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회는 공동체적인 입법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대한민국 법률 총 개수가 지난 연말 기준으로 1440개가 됩니다. 저는 행정법 교수인데 이제 대한민국 그 저 많은 숫자의 법률 중에 90%가 유감스럽게도 행정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게 숫자가 많은 이유가 법률들이 행정부의 국과를 기준으로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쪼가리 짜게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한국과학기술법학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법이 잘 되려면 행정법 전체를 백지 상태에 놓고 이것들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재점검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 쓰레기가 하도 많아서 인공위성이 못 다니듯 우리나라도 법률 쓰레기가 하도 많아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국가가 동력을 잃어버릴 지경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규제개혁을 하고 싶어도 법이 너무 2중, 3중으로 얽혀있고 숫자도 많고 서로 간에 모순주목도 많아서 그래서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국회의원 스스로도 법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웃지 못할 실수들을 하곤 합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제가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들면 그 대한민국에서 카풀 제도는 이미 90년대부터 법률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오프라인 속으로는 상당 영역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이제 페이스북 그러니까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그 카풀 제도를 합법화된 틀 안에서 만들어서 실현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택시 업계가 어마 뜨거라 하고 이제 뭐 심지어 한 명이 이제
분신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죠. 카카오가 하고 있는 그 현재의 카풀 서비스는 현행 법률 안에서 완전히 합법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어느 정당에 새로 원내 총무가 되신 분이 뭐 내가 맡겠다, 뭐 위법이라고 했다가 바로 그걸 스스로 이제 그 말을 철회하는 일이 발생을 했죠. 지금 뭐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걸 통해서 뭐 그 카카오가 사업을 포기하고 뭐하고 했지만 현재 법 속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현행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법들을 파악도 못하고 있는, 그게 대한민국 그 입법부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 이제는 하이브리드 시대, 융합의 시대에 모든 법률의 통합을 위해서 국회가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연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지도자인가? 우리 대통령이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이 될 때, 그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겠다, 그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겠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 과연 최근에 대통령들이 이와 같이 선서한 바와 같이 그 역할을 엄중히 수행했을까요? 대통령에 대한 2명의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루어졌었고 2분 다 엄중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죄 판결의 내용, 이것이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결과 국가 공동체의 근본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대통령은 판결의 내용 속에, 판결문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사법권입니다. 과연 사법부가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재판작용 내지는 사법권이라고 얘기할 때 국민들 사이에 분쟁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서로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어느 쪽이 옳은가를 선언하는 이제 그와 같은 작용이 사법작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 선언작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 한 걸음 더 나가서 판사 한 명 한 명의 독립입니다. 판사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 들어가서 그 분쟁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로부터도, 심지어 사법부 내부로부터도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루어졌던 우리가 이제 그 사법농단 사태, 뭐 전관예우, 무전유죄, 뭐 이런 온갖 얘기들,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보게 되면 그 배경 속에는 법관 한 명 한 명이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하기보다는 어떤 그 사법부 내부의 위계 질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명령체계,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부분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정당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전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당이 국민의 조직일까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조직일까요? 여러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당 현황을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들의 당원수를 보고 놀라시게 됩니다.
당원 수가 채 30만이 되지 않습니다. 선거권자가 3천만이 넘습니다. 1%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빠진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동창회를 나가도요, 월 5천만 원, 대개 1년에 5만 원 정도의 연회비는 내고 어떤 단체 활동을 합니다. 과연 규정된 당비를 성실하게 현실적으로 꼬박꼬박 납부하는 당원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계가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를 할 때요, 지방의 의원들의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제가 실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방의 의원들을 뽑을 때 정당 안에서 당원들 또는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그 소위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진 그와 같은 지역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협의원장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방의 의원들이 단지 지명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회의원 내지는 당협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라고 하고 싶어하는 정치 지망생들의 모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적으로 조직되어 있지도 않고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택정책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정책을 정당이 표방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입법을 하고자 할 때 당원인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정당들이 당원 배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당원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그 상향식 공천 어떤 그런 욕구가 강해지면 자기들 몇몇으로 이루어진 정치 집단이 힘들까 봐 정당들이 제대로 된 정당 활동을 정당을 만들지도 않고요. 헌법의 이념에 입각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서번트십, 청지기 정신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것을 막는 그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지방 정치를 해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국가적인 공동체의 어떤 그 질서와 정의가 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할 때요, 원칙은 중앙정부는 오직 전국적 통일성에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 뭐 그다음에 통일 문제, 외교 문제, 그리고 국가 전체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만을 중앙정부가 하고 이제 그다음에 세부적인 지방 내에서 필요한 모든 다른 것들은 지방정부가 한다. 우리가 이걸 보고 수직적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25년이 됩니다. 올해 이제 94년에 그 지방의회 선거가 이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현행 헌법도 또 현행 법률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몇몇 법률이 허용한 한도 안에서만 지방자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소위 우리가 이제 28자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20%가 채 되지 않는 정도로 자치권이 제한되어 있고요. 법률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지방자치의 현 주소입니다. 자, 한반도 평화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공법적 질서의 바른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반도 평화공동체라고 말을 할 때는 남과 북 전체를 아우르는 한반도, 전쟁을 배제한 평화, 공동체, 이와 같은 세 가지 단어가 이제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언젠가 실현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따른 단일 국가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동체는 권력을 분담한 기관들이 그 기능을 법대로 질서 있게 수행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진정한 의미의 입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처럼 특정 집단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오직 정쟁만을 일삼는 그와 같은 기관의 모습을 탈피하고 진정으로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법률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서 어떤 것이 입법 쓰레기고 어떤 게 제대로 된 법인지를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법률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것들을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형성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87년 헌법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있었고요. 내용들이 이미 다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제광장 대통령제의 문제점도 지적이 됐고요. 막 그랬으니 웬만한 부분들에 대한 합의는 돼 있거든요. 그랬으니 이제라도 헌법 개정을 위해서 진지하게 함께 드러내놓고 토론할 때가 됐고,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나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논의가 돼야 되고요. 또 법원은 진정한 의미의 사법권의 독립, 이거 진정한 의미라는 얘기는 법관 한 명 한 명이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는 어떤 그와 같은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라는 집단이 대한민국 국가공동체 운영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총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속한 그 모든 그 집행기관의 사람들, 이제 그분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어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자신과 자신의 정치 세력을 이익을 실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제 이사장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 욕심에 의해서 권력이 사유화될 때, 지배권이 사유화될 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전 그 제 발제에서 생각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과 자신의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실현하는 자가 그 국가 공무원이 될 때, 그때 그 국가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막 그래서 그 세계화 시대 우리가 통일을 내다볼 때, 저는 세계화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무섭냐면 전 세계 어디가 내 조국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깃들 수 있는 곳, 이제 그곳이 내 조국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렇다면 한반도가,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깃들고 싶어하고, 또 우리 사회에 사는 좋은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하지 않은, 우리가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막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국가 공동체 역할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가 정말 잘 돼서 지방 공동체가 그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저는 지방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른 논문에서 여러 번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더 길게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